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이한 학습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몰입하고 연결이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학습 방법을 갖고 있었냐면, 안 풀리는 수학 문제가 있으면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몰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살아가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한테 지지 않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You never fail until you stop trying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trying 하는 거를 멈출 때까지는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월 서울대학교를 정년을 하고 지금은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50시간 몰입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4회에 걸쳐서 일단 소개를 하고, 5번째는 이제 몰입을 활용하는 겁니다. 50시간 몰입의 법칙은 50시간 연속해서 이제 생각하면 몰입도가 10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리는 문제를 하면 이제 저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죠. 5시간 만에 풀리기도 하고 뭐 10시간 만에 풀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려워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시간을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할 때만 이제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은 이제 몰입도 100%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이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생, 뭐 초등학교 6학년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중학생이 할 수도 있고, 대학생이 할 수도 있고, 뭐 석사, 박사가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영재의 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0시간 생각할 때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몰입도 100%가 되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1시간 생각하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두뇌 가동률을 2%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8%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내 능력을 더 발휘하려면 한참 남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50시간을 연속해서 생각해야 몰입도 100%가 되는데, 내가 1시간 이제 공부했다 그러면 이제 몰입도가 한 2%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속해서 50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 싱킹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 방법은 상상하듯이, 명상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하면 슬로우 싱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상상하듯이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몰입도 100%를 경험하게 돼요. 그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가도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재미도 있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가 재미있기 때문에 한없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몰입도 100%인 상태를 이제 몇 개월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제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되고,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영재의 뇌가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몇 개월 유지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천재의 뇌가 된다. 이게 50시간 몰입의 법칙이에요. 많은 분들이 영재나 천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거냐, 아니면 영재나 천재는 타고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런 법칙을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오랜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런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첫 시간은 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이한 학습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몰입하고 연결이 되고, 이 50시간 몰입의 법칙하고도 연결이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학습 방법을 갖고 있었냐면, 안 풀리는 수학 문제가 있으면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고 몰입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해답을 보면 내가 문제한테 진 거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답을 내면 내가 문제한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랑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 도저히 이거는 못 풀 것 같고 이제 포기를 하고 답을 봐요. 그러면은 문제한테 졌으니까 이제 분하고 아쉬워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포기하지 말자. 뭐 이제 이런 결심을 계속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독종이 된 거죠. 독종이 돼서 몇 시간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며칠, 몇 주일, 뭐 심지어 몇 달 이렇게 이제 포기를 안 해요. 근데
결국은 풀려요. 이제 결국은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학습법을 이제 몰입학습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뭐 이렇게 공부하는 학습법이라도 뭐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편리하게 몰입학습법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제 몰입학습법을 하면서 이제 어떤 거를 경험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미지의 문제라도 계속 몰입해서 생각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집합이 있어요. 딱 이렇게 들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데 1시간을 생각하면 풀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이 문제들을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풀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는데 이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집합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내에 풀리는 문제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포기한 사람, 즉각적으로 답이 보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가 되고, 공부할 때도 이제 해결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1시간을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또 포기할 수도 있죠. 1시간 동안 생각해도 안 풀리니까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야. 그런데 하루를 생각하면 또 풀리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또 하루 동안 포기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1시간 만에 포기한 사람들은 또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도 생각하면 풀리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일주일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한 달 생각하면 또 풀리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문제한테 지지 않은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제랑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포기만 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개를 하면, You never fail until you stop trying이에요. 당신이 trying 하는 거를 멈출 때까지는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결국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몰입에 의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반복하면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생각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예전에는 그게 즉각적으로 해결이 돼요. 즉각적으로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생각해서 해결되는 문제,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것이 1시간 생각하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한 달 생각해야 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하루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 해결하는 속도,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확률도 올라가지만 점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몰입학습법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100만 조회수가 넘은 제 유튜브 강연을 조사해 봤더니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가 100만 조회수가 넘은 유튜브 강연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제가 주장을 하고 제안을 하고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의 거의 모든 강연에서 제가 일관되게 제안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학 문제 공부할 때 해답을 보지 말고 풀어라. 끝까지 도전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거를 주장하고 제안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이제 이 스터디언 채널에서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아주 개인적인 얘기예요. 결국은 제 자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얘기하면 그래 너 잘났어 그럴까봐 내가 소개를 못 했는데, 제가 이제 정년을 하고 꼭 이 사실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시험과 연구는 어떻게 다른가? 내가 몰입학습법을 믿는 이유예요. 그렇게 내가 시종일관되게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그 배경인데요. 제 카이스트 시절에 1981년에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해서 석사 1학년이 됐어요.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생각하는 걸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지도 교수님이 인기가 있어서 이제 경쟁률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
절반 이상이 지원을 해요. 3명을 뽑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제가 논문을 하나 소개를 할 텐데 이게 메탈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이제 저널인데 이게 이제 재료과의 3대 저널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재료 분야에 더 좋은 저널이 많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무슨 미국 저널에 내지를 못했어요. 외국 저널에. 그래서 이 논문이 이게 이제 재료과 3대 저널 중에 하나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최초로 낸 이제 1978년에 최초로 낸 거예요. 제목은 이제 니켈 텅스턴 액상 기지상 내 텅스턴 입자의 성장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액상 소결한 구조인데요. 동글동글한 거가 이제 텅스턴이 함량이 많은 고체 입자고요. 나머지 그 허연 부분이 이게 한 1500도 근처에 올리면 이제 니켈이 녹아서 이제 액체가 니켈이 많은 이제 액체가 돼요. 그것을 이제 내려서 사진을 찍은 그런 이제 조직인데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0.5시간, 30분간 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15시간을 이제 소결을 하면 동글동글한 것들이 고상 입자들이 커져요.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런 이제 연구를 했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제 석사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이런 입자가 커지는 거에 대한 연구인데 액상량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액상량이 95% 이상일 때 이 이제 동글동글한 고상 입자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선배님이 그래 나보고 너는 행운하다. 이 분야에는 이제 이 매트랜잭션의 선배들이 한 3편을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니까 너 실험 결과만 나오면 매트랜잭션에 네 논문이 투고가 된다. 재료과 3대 저널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말하자면 뭐 네이처, 사이언스의 논문을 투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사 논문이 여기에 투고가 돼도 영광인데 석사 논문이 여기에 투고가 된다니까 저는 이제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내가 실험 결과를 얻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액상량이 많으면 균일하게 분포되는 게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은 이제 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상이 액상에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야 하므로 이제 비중이 비슷한, 그러니까 액상과 고상의 비중이 비슷한 코발트 구리 합금을 이제 사용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코발트 구리 실험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비중이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조금. 그러니까 그 중력 때문에 코발트가 가라앉아요. 그룹 미팅에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가라앉아요. 이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게 비중이 조금 코발트가 크구나. 그래서 코발트 구리로는 안 되니까 비중이 비슷한 철 구리로 시도를 다시 해보라고 그래요. 철 구리로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게 떠요. 그러니까 철이 이제 구리보다 이 온도에서 비중이 조금 이제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코발트는 제일 비중이 비슷하다는 2개를 했더니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뜨니까.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연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과 다른 거예요. 이게 실제 사회에 나가면 이 문제는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배웠나요? 배운 게 없어. 무슨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이러니까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돼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하고 선배님들은 포기를 했어요. 이제 안 된다 이 실험. 그런데 저는 절대 포기를 안 하죠. 저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뭐 1시간, 며칠, 몇 주일, 몇 달도 저는 포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이걸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기 이 실험이 성공하면 매트랜스 재료과 3대 저널에 내 석사 논문이 실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제가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몇 주 생각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걸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를 자나깨나 생각했더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빨리 이 아이디어를 캐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2개를 섞자. 하나는 비중이 크고 하나는 비중이 작으니 이 2개를 합금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뭐든지 아이디어를 내고 나면 콜럼버스 달걀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런 간단한 생각하는데 뭐 몇 주일이나 걸렸나 나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한 거고 또 이게 만족하려면은 이제 2개가 어떤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상태도를 보면 돼요. 뭐 Fe, 코발트, 카파의 상태도를 보는데 그게 다 가능해요. 가능해가지고 실험을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일한 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다. 이게 시험과 다르다.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런 자세.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면은 이게 불가능한 게 된다라는 거. 아무리 미지의 문제라도 계속 몰입해서 생각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실패하지 않은 거고 이렇게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입자가 이렇게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뭉쳐가지고 된다. 그것을 합체라고 그래요. 코알레센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는 성장할 수가 없다. 두 입자가 붙어 있을 때 그 경계가 입계, 그레인 바운더리인데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합체가 될 수가 없다. 작은 입자가 이제 뭐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이 불안정해서 용해도가 높고 큰 입자는 용해도가 작아서 그 원자 단위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커지는 거다. 이게 오스왈드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합체가 된다고 주장하는 그 그림이고 이제 밑에 그림은 작은 입자가 녹아서 그러니까 원자 단위로 녹아서 그 원자가 큰 입자가 농도가 낮은 그쪽으로 확산을 해서 큰 입자가 자란다. 이게 이제 오스왈드 라이프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연구실은 두 번째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 두 번째 오스왈드 라이프닝을 주장하고 있었고 이제 합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바보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을 깊이 하면은 이제 이 오스왈드 라이프닝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믿고 거기에 관련 논문들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합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계속 논문을 내고 있었는데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1981년이니까 제가 이제 석사 1학년 때입니다. 석사 1학년 때 미시간 텍의 이제 쿠트니 교수 그룹에서 어떤 똑같은 그 매트랜잭션이라는 저널에 액상 소결된 철 구리 합금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입계 투과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원래 그레인이 동그란데 사실은 얘가 합체가 돼가지고 안에 입계가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거 온도를 바꾸니까 입계 에너지가 바뀌어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움푹움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레인이. 그래서 그것이 입계가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게 코알레센스의 증거다라고 논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교수님하고 이제 박사과정 선배님들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코알레센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몰랐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저널을 이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논문을 복사하고 논문을 읽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죠.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 단위로 성장하는 합체 메커니즘이 맞다면 둥그런 입자 내에 입계가 있을 것이고 온도를 바꾸면 그 입계에 액상이 침투해서 둥그런 입자가 페인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페인 이제 자기네가 온도를 바꿔서 했더니 아래 그림을 보면 이렇게 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체의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합체 메커니즘의 증거다 그러고 이제 저희 교수님하고 이제 박사경 선배님들은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한 건 이겁니다. 이게 합체에 의해서 입계가 생긴 게 아니다. 철은 910도에서 상변화를 해요. 동소변태를 하는데 고온에서는 뭐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하는 구조가 되고 910도 이하에서는 바디 센터드 큐빅이라고 BCC라고 하는 상이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랑 탄소가 상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상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온도를 바꾼다는 거가 거기서 안 바꾸고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기 때문에 상변화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그 상변화에 의해서 계면이 생긴 거다. 그레인 바운더리가 생긴 거다. 입계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 입계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입계가 상변태에서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페이지 논문을 읽자마자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몰입에 의한 문제 해결 경험을 반복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문제 해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 상변화가 있다는 거는 교수님도 알고 박사과정 선배님들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은 즉각적으로 그 생각을 끄집어 못 내는 건데 저는 이런 몰입학습 방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 결과에서 말하는 입계가 합체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고 상변태에 의해서 생성된 것을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또 이게 이제 연구하면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장하는 건 그것이 확인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안 될 때까지는 가설이에요. 이게 맞는다는 걸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상변태에 의한 입계라면 상변태 온도 위로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 이제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입계가. 그래서 상변태 온도 위에서 온도 변화를 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도를 이렇게 올려서 소결을 하다가 내렸다가 올렸는데 그때 온도 올릴 때 다른 온도에서 한 거란 말이죠. 다른 온도에서 해서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온도를 내렸다 올리니까 이 상변태의 온도를 통과를 하니까 생긴 거다. 그러니까 온도를 바꾸되 여기를 내리지 말고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생긴다. 온도를 바꿔도 안 생긴다.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소결 온도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온도하고 동일하게 하되 내렸다가 올리면 이건 생기게 돼 있다. 동일한 온도지만 내렸다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석사 논문입니다. 1200도로 올렸다가 1130도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안 생겨.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동글동글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1130도로 했다가 내렸다 올리는데 동일한 온도 1130도로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파이죠. 그랜들이 이렇게 파여야 이제 입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리퀴드가 침투를 하거든요. 페네트레이션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상변태 입계다라는 거가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면 이 상변태가 어떠한 종류의 변태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교수님은 그 다음 도전을 또 주는 거예요. 계속 더 깊이 들어가게. 이게 이제 무슨 상변태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말텐사이트라는 것도 있고 평형 반응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변태가 매시브 변태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 변태는 매시브 변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시브 변태의 특징은 뭐냐면 패런트, 그러니까 모상이라고 그래요. 원래 있던 상의 경계. 원래 있던 상의 경계가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원래 있던 상의 경계인데 이제 이 매시브 상이 이 경계를 이렇게 가로지른다고요. 이제 이거를 바운더리 크로싱, 그러니까 경계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시브 변태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를 보면 이게 경계를 지나요. 이렇게 이게 그 경계를 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경계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시브 변태다. 교수님이 그래 그러면 매시브 변태가 일어난다는 걸로 논문을 써라. 이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매시브 변태라고 이제 논문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의하면 제게 매시브 변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순철, 그러니까 순수한 철에서의 냉각 속도가 이게 10의 3승 K/S니까 이제 1000도, 1초에 1000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도, 1초에 만도, 1초에 2만도, 1초에 3만도를 이제 냉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순철이 910도에서 상변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냉각 속도를 증가시키면 이 상변태 온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한 5000도씨/s, 그러니까 1초에 5000도씨 냉각을 하면 상변태 온도가 바뀌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말텐사이트라는 건 잘 알려져 있어요. 요게 매시브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교과서에는 5000도씨 이상으로 냉각을 해야 매시브인데 저는 뭐 천천히 뭐 1도씨/s 이렇게 냉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류에 의하면 제게 매시브 변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분류법에 의하면 제 실험 결과는 매시브 변태가 아닌데 이 분류는 누가 했냐면은 아주 재료 분야의 석학이에요. 마샬스키라고 카네기 멜론의 교수인데 이제 이분의 평생 업적이 매시브 변태예요. 이거를 이제 정립한 건데 그분이 제안한 거에 의하면 이제 제게 매시브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죠. 그런 석학이 분류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면 이게 매시브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논문을 읽고 이제 고민을 했더니 마샬스키가 이 분류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매시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시브는 순수한 철에서는 냉각 속도가 아무리 느려도 매시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매시브는 냉각을 아주 천천히 해도 퓨어 FE는 매시브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증명할까? 이런 게 연구예요. 시험과 어떻게 다른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이래야 이제 어릴 때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도 알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아요. 퓨어 FE를 진공해서 폴리싱을 한 다음에 진공해서 이제 고온에 올리면 이제 아닐링을 하면
입계가 이렇게 파져요. 그러니까 그루빙이라고 하는데 입계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입계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모상, 원래상, 고온상은 이제 내리면은 고온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상이 생기니까 고온상이 입계가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진공 상태에서 고온에서 계속 유지하면은 고기가 움푹 파여가지고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냉각을 하면 이제 새로운 상이 생겼죠? 알파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알파상이 위에 있는 감마상인데 감마상의 입계를 지나가서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결과예요. 요렇게 파인 부분, 요게 이제 감마상, 모상, 페런트 페이즈의 그레인 바운더리고 새로 생긴 이 알파상이 바운더리가 그걸 가로질러서 성장했잖아요. 제가 이제 1도 10%로 냉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매시브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이제 논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FEC에서 이제 된 거를 매시브가 일어난다는 걸 냈는데 이렇게 요거는 급냉한 거고요. 기존에 의하면은 이렇게 급냉해야만 매시브가 된다 그러는데 이때도 바운더리 크로싱이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1초에 0.1도씨를 느리게 냉각했는데도 바운더리 크로싱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시브는 기존의 분류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주 일부를 소개를 한 거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그 선배들 문제도 해결해주고 후배들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놀래고 선배들도 놀라는 거예요. 뭐 선배 한 분은 제가 막 선배들이 고민하고 해결 못했던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거를 제가 막 해결하고 그러니까 뭐 이놈 천재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제일 놀란 건 저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무슨 특별히 뛰어나다는 그런 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잘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상위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대 들어가려면 상위권이어야 되겠죠. 근데 서울대 들어오니까 성적이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는 상위권이었는데 이제 서울대 들어오니까 공부벌레들만 보였으니까 내가 중간을 한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연구실은 정말 엘리트들, 선배들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분들도 못하는 걸 제가 다 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더니 이게 시험과 연구가 다른 거예요. 시험은 교과서와 참고서 혹은 노트에 있는 내용을 잘 암기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요. 노트랑 그 참고서를 보고 하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네가 잘 알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연구는 뭐냐면 교과서 또는 참고서 뭐 노트에 있는 내용을 다 봐도 된다. 또는 거기에 없으면 뭐 국내외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봐도 되는데 그곳에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연구예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초중고 시절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지의 뭐 수학 문제도 좋고 뭐 물리 문제도 좋고 화학 문제도 좋아요. 어떤 미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연구를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해설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연구를 한 거나 마찬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가 너무 쉬운 거죠. 제 모든 강연에서 이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공부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뭐 잘난 체 한달까 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고 시절에 모르는 문제 그걸 해설을 보지 마라. 해설을 보는 거는 전혀 실력도 늘지 않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생각을 하면 그건 연구를 하는 것과 똑같고 두뇌가 발달하고 나중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박사들을 지도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초중고 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나 대학 시절 동력학 문제를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풀었잖아요. 이러면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오랜 기간을 생각하는 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건 뭐냐면 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능력이에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성큼성큼 가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제 지도학생이나 뭐 이런 학생들은 창의성이 좋아서 미지의 영역이면 성큼성큼 가죠.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한데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공지능에서 학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은
그러니까 저런 창의성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어치는 점점 더 올라가죠. 50시간 몰입의 법칙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제가 카이스트 석사 시절에 석박사 시절에 문제 해결을 잘 했죠. 그래서 선배들이 놀라고 교수님이 놀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잘한 것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모르는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나만의 경험이냐,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냐,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다 적용되는 거냐, 이제 이거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어린 시절의 미지의 문제를 장시간 스스로 해결하는 몰입 방식의 공부 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상관관계가 일반적인 건가 아니면 나한테만 그런 건가, 이게 궁금했어요. 이걸 제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어떤 분이 무슨 과에 굉장히 소문이 났어, 연구를 엄청 잘한대, 그러면은 그분한테 제가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이제 말을 걸죠. 말을 걸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되면 제가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초중고 시절에 모르는 수학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해가 없어요. 자기는 끝까지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되게 높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하나같이 연구를 잘하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느 IT 기업에서 이제 몰입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전무님이 강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몰입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분이 그 전무님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래요. 그 업계에서는 잘 아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떻게 공부를 했냐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강연하신 내용에 대해 100% 공감을 하였기에 강의 끝나고 찾아뵌 것입니다. 먼저 아래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초중고 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나 대학 시절 동력학 문제를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없어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리산이 있는 구례와 가까운 산골에서 초중은 농사일을 도우면서 다녔고 고교는 순천에서 유학하였으며 대학, 전공 기계설계공학, 대학은 야간으로 서울에서 어렵게 마쳤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수많은 박사들을 지도하고 하지만 이런 능력이 있는 거는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초중고 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나 대학 시절 동력학 문제를 답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풀었잖아요. 이러면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벌이 중요해요. 박사를 받는다고 해서 저 능력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박사를 하다 보면 저렇게 생각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지만 저런 식으로 오랜 기간을 생각하는 만큼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이분 얘기를 이제 계속 소개를 하면 1984년 그 당시에 삼성 반도체 통신에 입사하여 초기 수습 과정을 마친 후 차량용 무선 전화기, 팩시밀리 등 정보통신 제품의 기계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주요 메커니즘은 그 당시 기술 선진국인 미국, 일본 회사의 특허가 많이 출원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미 선진국의 특허가 다 출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이미 다 출원되어 있습니다. 포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포기를 안 해. 그죠? 처음엔 답이 안 보여도 몇 주일 생각하면 답이 나오니까 포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분도 포기를 안 해요. 이를 고안할 때 회사에 출근하여 하루 이틀 3일을 고민해도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다가 3일 또는 4일째는 고민하면서 잠을 자는데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렴풋하게 방법이 생각났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에 가서 조금 고민하였더니 그 아이디어가 다시 떠올라 그 아이디어로 특허도 출원하고 제품 개발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베스트셀러 프로덕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베스트셀러 프로덕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루 이틀 3일을 고민해도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죠. 근데 제가 50시간 몰입의 법칙,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항상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영재의 내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3일 또는 4일째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고민하면서. 근데 그게 잠잘 때 떠올라요.
잠을 자는데 좋은 방법이 떠올랐고 잠잘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기억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렴풋하게 방법이 생각났던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고민했더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이 저장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제 아내와 술을 마시면서 나는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많은 사람이 써서 편하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개발하였고 또 많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계속되게 하였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한 질문에 약간 길게 답을 썼습니다. 사실은 이제 메일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가 소개가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한 교수님의 강연을 통하여 많은 엔지니어들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몰입을 통하여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여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면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가 그런 경험,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다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근데 그것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근데 그거는 어릴 때 공부 방법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생 A와 B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할게요. 제가 지도하던 대학원생인데 둘 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학점이 3.6. 그러니까 학점도 똑같아. 심지어는 취미도 똑같아요. 둘 다 농구 동아리예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도전 정신, 몰입 능력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은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몰입을 잘하고 뭐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던 문제를 다 해결을 해서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내거든요. 근데 B는 전혀 그렇지 않아. B는. 그러니까 똑같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학점도 똑같고 뭐 취미도 거의 똑같고 그런데 지금 A라는 학생은 지금 벌써 재료 분야에서 유명해요. 왜 똑같은 서울대 학생이고 학점도 똑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시험 성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시험 성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문제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공부 방법을 물어봤는데 B는 이제 전형적인 방식의 학원 다녀서 이제 이렇게 뭐 그런 방법이에요. A는 생각하는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과학고 선생님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수학 문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미지의 문제를 풀 때 해설을 보고 푼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대요. 다 스스로 해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지도학생에서도 그 차이를 보이는 거가 역시 몰입 방식의 공부를 한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지금 A라는 학생이 제 지도학생 중에 가장 생각을 잘하고 이미 재료 분야에 유명해요. 이 학생은 4년 만에 이제 박사학위 받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석박사를 4년 만에 받은 학생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서는 기록이고요. 아마 공대 전체에서도 기록이지 않을까. 5년이면 빨리 받는 거고요. 뭐 늦으면 6년, 7년, 뭐 8년도 걸려요. 이걸 4년 만에 받았는데 이 학생은 서울대학교를 나온 학생이 아니고 중위권 대학교예요. 보통은 서울대 학생들이 잘해요. 그런데 서울대 학생보다 너무 잘하는 거야. 이 학생은 그냥 서울대 학생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이미 4년 만에 다른 이제 박사학위를 제가 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 박사학위를 주는 5년이나 6년 정도 박사학위를 받는 학생의 1.5배 이상, 거의 2배의 업적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을 계속 끄는 거는 unfair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년 만에 박사학위를 줬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학생이 다니던 대학교, 그 과가 이제 신생학과예요. 뭐 나노 무슨 과예요? 그 과가 교육을 잘 시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과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투기에 찬 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 제도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잘 시켰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너 그 대학교 다닐 때 교육 어떻냐 뭐 이렇게 했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이 학생한테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학생이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이제 그 중위권 대학을 들어간 게 아니었고 서울공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었대요. 자기가 특성화고래요. 그래서 자기가 전교 3등을 했는데 서울공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수능을 보는 날 코피가 터졌대요.
그래서 시험을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능 이제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신만으로 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 이 중위권 대학교에서 풀 장학금, 전체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라 해서 이제 그렇게 갔답니다. 이제 자기가 공부한 방법, 이제 그걸 제가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해서 그 공부한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저는 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중위권 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했던 거예요. 과학 중점 고교, 그러니까 과학 중점 고교 시절 전교 3등 안에 꾸준히 들었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따로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사실을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이 배운 것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데 있어서 타인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독학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머리를 발달시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재 나의 지식 수준을 인지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체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사실을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왔기 때문에 천천히 깊게 생각한다는 행위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납득시켜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저는 해설지를 그냥 버리고 채점용 답안만 남겨놓고 공부했는데 저는 그것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어쩔 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6개월가량, 그러니까 6개월가량, 저도 몇 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는데 이 학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6개월가량 고민을 해서 마침내 풀어낸 적이 있는데 그런 6개월가량 고민하면서 수십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련 이론을 찾아보고 공부했습니다. 비록 수학 문제 한 문제에 불과했지만 6개월 동안 그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관련 이론을 이해하고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미 6개월 동안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많은 생각이 필요한 수학이라는 논리학을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학생도 완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저 학생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었던 공부 방법이 몰입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지도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천천히 깊게 생각하고 나를 가르치는 것이 연구한다는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도 연구하는 거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천천히 깊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걸 알고 연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거는 뭐냐면 미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한결같이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모든 강연에서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의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설명하려고 제가 고안해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우리가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죠.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 그걸 한 집합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딘가에 이제 뭐 도서관에 있거나 뭐 구글을 찾으면 나오거나 어딘가에 있는 지식이에요. 인류가 알고 있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고 인류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려진 지식의 영역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지식을 조합하고 하는 거는 다 해요. 지금 뭐 챗 GPT가 나와서 글도 쓰고 시도 짓고 노래 가사도 쓰고 하잖아요. 그건 알려진 지식의 영역을 학습을 시킨 거죠. 학습을 시킨 거고 미지의 영역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 경계가 있는데 알려진 지식의 영역과 미지의 영역의 경계를 우리가 지식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창의성,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란 건 뭐냐면 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능력이에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은 이 지식의 최전선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성큼성큼 가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제 지도학생이나 뭐 이런 학생들은 창의성이 좋아서 저런 데를 미지의 영역이면 성큼성큼 가죠. 능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알려진 지식을 이만큼 배우고 중학교 이렇게 배우고 고등학교 배우죠. 그러니까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훈련을 하질 않아요. 그 능력을 발달시키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의 경제가 점점 경쟁력을 잃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한데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공지능에서 학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은. 그러니까 저런 창의성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대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값어치는 점점 더 올라가죠.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이런 겁니다.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라도 해답이나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면 내 입장에서는 지식의 최전선에서 도전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문제를 뭐 코딩도 좋고 뭐 수학도 좋고 과학도 좋고 국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 더 나가는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이제 뭐 몇 시간 며칠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지식의 최전선에 도전은 효과가 있고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아마 이거를 머뭇거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에는 불리하지 않을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사한 바는 이거가 수능이나 거기에도 더 유리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고 하는 거는 수많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요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수능 재수생인데 2021년 이제 11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36주차 이제 저한테 머리 코칭을 받으면서 하는 학생인데 이제 다음 주면 수능입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하나도 긴장되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딱 이맘때 정말 감정 변화도 심하고 공부보다는 다른 생각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주말부터 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그냥 넘길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 않고 도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계속 격려를 해요. 제 기억으로 가장 오래 생각한 문제가 약 3일 정도였는데 이 문제는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 며칠 동안 헤매고 모든 과정이 다 어긋났지만 처음부터 도전하여 결국 해결했습니다. 정말 신났고 기뻤습니다. 제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면서 4일째 되었을 때는 정말 편안해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이고 생각할 수 있고 계속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길을 가다 갑자기 정말 행복해져서 웃음이 크게 나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이렇게 4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봤을까? 이 학생이 시험 보고 난 이제 얘기예요. 가채점을 해봤더니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게 2021년 이게 수능이 어려웠대요. 굉장히 어려웠대는데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랐고 특히 수학은 지금껏 봤던 어느 시험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봤던 모의고사 여러 번 봤는데 어떤 시험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입학습법의 효과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된다.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뿐만 아니라 수학 실력을 가파르게 상승시켜줘요. 그래서 수능에도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몰입도 100%인 상태를 몇 개월 지속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천재의 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한번 이걸 경험해보고 얘기해라.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정말 좋겠어요. 이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제가 그런 업적들을 한 거면 정말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평범한 사람도 몰입하면 영재 또는 천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대전에 있는 정부 출연연 취직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대학원 시절에 비해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 대학원 시절에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성기였구나. 이제 그게 다시 못 올 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리워했죠. 나도 왕년에는 이랬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동일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거는 이런 거예요. 적절한 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시절에는 지도 교수님이 워낙 생각하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생각할 문제가 많았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잘하는데 근데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게임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걸 강조하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비 따와서 뭐 이렇게 하는 워크 하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처럼 생각하라고 닥달하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인 도전이 없었으니까 다른 능력에 있어서는 이제 이제 발휘를 못한 거죠. 게임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제 지적인 도전, 뭐 그쪽에서는 이렇게 특화가 돼 있고 그 능력은 되게 발달시켰는데 그런 지적인 도전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도전이 없는 삶은 무료해요. 도전이 없는 삶은. 우리가 스포츠란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를 보면 그게 인위적인 도전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농구를 한다고 쳐요. 농구를 하는데 농구 골대에다 공을 넣잖아요. 한 10m 떨어진 곳에서.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원시인들한테 그거 하라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도전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 공을 투수가 빨리 던지는데 그 야구 방망이를 친다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도전이에요. 골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는 도전을 하면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이 없는 삶은 무료하기 때문에 일부러 도전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도적인 몰입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정면 승부하는 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도전을 내가 수동적으로 도전을 해야 될 때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능동적으로 도전을 하면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아시면 좋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포스트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삶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잖아요. 삶은 이제 문제는 이 소중한 삶, 그러니까 이 삶이 소중할지는 알겠는데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어떻게 살아야 이제 죽을 때 후회가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잘못 보내면 내일이 있고 1년을 잘못 보내면 내년이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잘못 보내면 다음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이제 후회 없이 잘 보내야 되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후회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던 무슨 일을 하던 내 삶을 불태우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불태워야 되는데 결국 자신의 삶을 불태우려면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처음엔 제 연구원으로서 살며 후회를 한다고 생각하다가 다른 직업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원으로서 내 삶을 불태우면 내가 후회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 본 거예요. 제 삶을 돌이켜 봤더니 내가 대학원 시절에 뭐 날렸는데 그때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보니까 그때는 생각을 했고 리스트에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는데 재료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장칸 박사도 거기에 펠로우로 있고 아주 그 사람의 분야에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럼 나는 생각하는 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건 나도 자신이 있는데 이게 이 석학들이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식이 있는 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한다를 이제 실천한 거예요. 걸어다니면서도 생각을 하고 운전하면서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생각을 하고 주차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뭐 샤워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를 경험한 거고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분도 좋아서 천국에 사는 것 같고 이제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포스닥을 마치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재료 분야의 난제, 뭐 50년, 60년, 70년 해결 안 된 난제에 이제 몰입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저희 분야에 이제 난제 도전하는 겁니다. 뭐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난제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 진전이 없어요. 한치의 진전도 없어요. 이게 진전이 없으면 잡념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잡념이. 그리고 지루한데 어느 정도 지루하냐면 내 평생 이렇게 지루한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던 상태에서 밤에 잘 때까지 하나의 진전이 없으니까 똑같은 생각만 하루 종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없고 약간의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하죠. 그러니까 피 같은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녁 때가 되면 아무 성과 없이 발버둥만 치다가 이제 하루가 가요. 뭐 이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는 힘들지 않아요. 뭐 이런 건 견딜 수가 있는데 가장 제가 이제 견디기 힘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는 우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 날고 기는 사람들이 해결 못한 건데 내 능력은 그 사람들의 능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내가 해결하려고 여기에 올인하다가는 해결 못하고 내 인생은 죽도 밥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노력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큰 도전을 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도전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예요. 도전이. 이때 결과에 집착하면 도전을 못해요. 결과에 집착하면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내가 할 수 있는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돼요. 이 문제 어쩌면 내가 평생 노력해도 해결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내가 한 30%만 해결하고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내가 해결 못한 70%는 남들이 하면 된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1초도 쉬지 않고 몰입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 삶을 불태울 것이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몰입이 돼요. 그래서 아주 큰 도전을 하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먹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게 제가 인생을 낙관할 수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진전은 없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만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 발버둥을 친 게 어디로 가라면 몰입도를 올리는 데로 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발버둥을 쳤잖아. 그거를 풀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몰입도가 30-40% 오르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법칙이에요. 법칙. 이거는 제가 해도 이렇고 남들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몰입 훈련을 하려면 좀 훈련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루 동안 발버둥을 치면 30-40% 올라가요. 이러니까 이제 슬로우 싱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이제 잡념이 덜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가 졸음이 오는 건 첫날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날 역시 별다른 진전 없이 지나가죠. 피 같은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몰입도는 60%에 70% 올라요. 이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 뇌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셋째 날 이제 50시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빠르면 오전, 늦으면 오후에 잡념이 사라져요. 문제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커져서 자동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죽었다 깨나도 못 푼다. 그게 확신에 찼는데 이틀만 더 지나면 내가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고 이해하게 된 게 이게 도파민이 이제 과잉 분비가 되니까 간땡이가 붙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생기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기분이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달궈져 있다 그럴까? 뭔가 달아오른다 그럴까? 그 문제와 관련된 5만 가지가 떠 있어요. 떠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온몸이 전율을 하고 또 한동안 진전이 없다가 또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온몸이 전율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제 샘솟듯이 나와요. 이 상태가 몰입도가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의 두뇌를 최대로 가동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뭐 한 번 경험하면은 뭐 제가 이거를 법칙으로 만들 생각도 안 했죠. 이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게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에서 연구하다가 어떤 현상이 반복이 된다. 재현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리프로듀서블하다. 재현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체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되고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영재인해가 되고 그래서 1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두뇌 가동률이 2%가 되고 슬로우 싱킹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50시간 이상 생각하는 게 강한 몰입이고 공부할 때 계속 포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이제 약한 몰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해야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강한 몰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난제가 이 상태가 됐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근데 어떤 A라는 문제가 있으면 A라는 문제를 풀려고 여러 이제 저희 분야의 석학들이 이론을 냈죠. 이렇게. 그건 제가 알고 있죠. 그분들의 논문을 다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앞서 있다는 걸 알아.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제일 앞서 있다는 건 아는데 나도 답을 몰라요. 나도.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그런 상태를 몇 개월을 이제 보내는 거죠. 몇 개월을. 이 몰입도 100%인 상태를 몇 개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문제만 생각하니까 일상의 기억은 가물가물해요. 몇 개월 전의 기억이어서 뭐 이렇게 가물가물하고 마치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 기차 안이 현실이고 그 문제고 현실은 기차 찻장밖에 지나가는 풍경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그 문제를 푸는 거가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내일 죽어도 무서울 거 하나도 없는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는 것만 아쉬워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문제를 푸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가치관이 극대화가 되고 인생이 아주 단순해지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는 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할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주로 이제 가족하고 같이 할 때는 제가 어떻게 몰입을 하냐면 테니스를 치고 단식 테니스를 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가족하고 식사를 하고 먼저 잡니다. 그게 이제 9시 전에 자요. 한 8시 반, 9시 그 사이에 잡니다. 12시랑 1시 사이에 깨요. 주로 아이디어랑 같이 깨는데 그럼 이제 가족들은 자고 있죠. 거실로 나오면 세상은 조용해요. 뭐 새벽 한 12시, 1시 사이니까 세상은 조용하고 이 넓은 우주에 그 문제야 나만 존재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온몸이 전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적죠, 아이디어를. 그럼 또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고 또 적고. 이렇게 그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인데 그런 상태를 몇 개월을 보내면 어떻게 바뀌냐면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된 상태에서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열정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를 몇 주일, 몇 개월, 뭐 몇 년 보내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건 제가 보장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가진 잠재력을 다 못 쓴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야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쓰고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보낸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몰입을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고도의 몰입인데 이런 것까지 다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뭐라는 걸 알고 내가 가진 능력을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동안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이제 모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영화 배너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배너 시사회 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작품을 진정 제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 심정인 거예요. 제가 이런 몰입을 통해서 해결한 업적은 저 황농문의 몰입 이야기라는 유튜브에 그 몰입 성과 이렇게 키워드를 이제 몰입 성과 치면 이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 소개가 됐어요.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이래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돼서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영재의 뇌가 된다. 그리고 몰입도 100%인 상태를 몇 개월 지속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천재의 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한번 이걸 경험해보고 얘기해라.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정말 좋겠어요. 이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도 뭐 나 같은 사람도 제가 그런 업적들을 한 거면 정말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평범한 사람도 몰입하면 영재 또는 천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도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천재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가 없어요. 뉴턴, 뭐 과학의 뭐 신이죠. 이분은 뭐 과학의 신이에요. 과학의 가장 천재인데 이분이 굉장히 업적이 많은데 가장 큰 업적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건데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의 원어 그대로 제가 썼어요. If others would think as hard as I did, then they would get similar result.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역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열심히 생각하면 그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뉘앙스를 좀 넣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딴 사람들 나보고 천재 그러는데 당신들 나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당신들도 나만큼 생각하면 비슷한 결과 얻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I think and think for months and years. 99 times the conclusion is false. The 100th times I'm right. 이거예요. 이게 유명한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 또 아인슈타인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머리가 자신들도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왜냐면 아이디어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몰입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이분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찰스 다윈. 그러니까 이게 뉴턴, 아인슈타인, 찰스 다윈이 과학의 3대 천재예요. 종의 기원을 이제 책을 썼죠. 진화론을 이제 한 분이에요. 내가 과학에서 성취한 어떤 것이건 오로지 끈질기게 열심히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이다. 그죠? 이분도 몰입을 했어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350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던 인류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였어요. 350년 동안 인류가 해결 못한 거예요. 이거를 앤드루 와일즈가 7년 동안 다락방에 칩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앤드루 와일즈라는 전혀 존재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걸 해결해서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350년 동안 해결 못한 걸 해결했으니까 천재죠. 근데 이분이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나오는 이분이 한 얘기를 소개하면 자나깨나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는 타니야마 시무라이의 추론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동일한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었죠. 한결같이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말해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용했던 몰입적인 사고는 따라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따라할 수가 있어요. 적절한 훈련을 하면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의 몰입적인 사고를 따라하기만 해도 엄청난 위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헝가리 현상을 이게 낯선 분이 많을 텐데 왜 이 중요한 거가 우리나라처럼 교육률이 높은 데서 모르고 있나 저도 의아한데 헝가리에서 1900년대 초에 에트베스 경시대를 이제 연 거예요. 에트베스라는 분이 무슨 교육문화장관 정도 되는 분이에요. 아주 어려운 이제 문제를 이제 애들이 푸는 거죠. 그 에트베스 경시대에 좋은 성적을 가지려고 이제 그 어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합의를 들여서 쾌말이라는 수학 월간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매월 어려운 문제를 낸 거예요. 그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풀었죠. 이렇게 했더니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여기서 배출이 됐어요. 노벨상만 7명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에 도전해서 오랜 시간 생각하고 몰입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탁월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을 할 때 다 이런 거를 고려를 한 겁니다. 이게 다 역사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50시간 몰입의 법칙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말해주는 거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생각하고 몰입하도록 하면 영재나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도록 하면은 연속해서 이제 오랜 시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거 주변 얘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책에서 찾은 건데,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은데 우리가 좋은 교육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교육을 이제 뭐 담당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켜야 좋은 교육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뭘 바꿀 수도 없고, 뭐 섣불리 바꿨다가 더 나빠지고, 우리의 교육개혁이라는 게 더 나빠지는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제 교육에서는 중요하냐면 어린 시절 이렇게 교육했더니 성인이 되어 이렇게 되었다라는 데이터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 같은 거는 바로 효과가 나와요. 결과가 이렇게 했더니 성질이 올라갔다. 이게 즉각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쉬운데, 교육은 뭐 10년, 20년 있다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얘가 성장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연구하는 것을 종단 연구라고 그래요. 미국에선 이런 연구를 하죠. 우리가 스탠포드에서 뭐 마시멜로 이야기라든가 이런 연구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육했더니 뭐 이렇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종단 연구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종단 연구로 쓰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헝가리 현상이에요. 헝가리 현상을 이제 제가 국내에 처음으로 이걸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낯선 분이 많을 텐데, 왜 이 중요한 거가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교육률이 높은 데서 모르고 있나 저도 의아한데, 이 헝가리에서 1900년대 초에 그 에트베스 경시대를 이제 연 거예요. 에트베스라는 분이 무슨 교육문화 장관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트베스 경시대가 아주 어려운 이제 문제를 이제 애들이 푸는 거죠. 서로 우승하려고 이제 열심히 이걸 준비를 했고, 그 에트베스 경시대에 좋은 성적을 가지려고 이제 그 어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라질로 라츠라는 선생님이 차비를 들여서 쾌말이라는 수학 월간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매월 어려운 문제를 이제 낸 거예요. 그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풀었죠. 이렇게 했더니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여기서 배출이 됐어요. 제가 이거를 조선일보 기자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이게 2017년에 이제 신년 특집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노벨상만 7명이 나왔고요. 울프상 2명. 그거 외에도 또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에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지 않았지만 뭐 유명한 사람을 슬라르드, 그러니까 레오 질라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분이 폭탄을 설계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 폰 노이만은 노벨상을 받지 않았지만 뭐 어마어마한 천재죠. 에드워드 텔러는 수폭탄을 이제 발명한 사람이고, 폴 에르데시는 뭐 전설적인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수학자 중에 가장 논문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1475편이니까 어쨌든 수학자 중에 폴 에르데시 전에는 오일러가 가장 논문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그 기록을 갈아치운 분이에요.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나왔어요. 이제 이 신문 기사입니다. 칙세미아이에 따르면 당시 헝가리인들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교육을 중시했다. 대표적인 것이 헝가리 고교생들 사이에 수학붐을 일으킨 에트베스 수학경시대회다. 수학학회가 매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 대회는 수학 문제를 통해 지식의 깊이와 창의성을 테스트했다. 다른 요인은 쾌말이라는 수학 월간지다. 당시 학생들은 쾌말 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잡지가 나오면 며칠씩 걸려 문제를 풀었다. 헝가리 현상을 연구한 학농문 서울대 교수는 고도의 몰입을 요구하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은 깊고 날카롭게 생각하는 사고력을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폴 에어댓이라는 전설적인 수학자고요. 원자폭탄을 설계한 분은 레오 질라드고, 레오 질라드가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설계도를 전해주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탄 그 개발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수소폭탄을 개발한 분은 에드워드 텔러인데, 이분이 이걸 개발해서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된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텔러가 played a pivotal role in ending the Cold War. 그러니까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부시 프레지덴셜 어워드를 받는 거예요. 프레지덴셜 메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유명한 그 폰 노이만이고 유진 위그너고요. 이분들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동일한 분이에요. 이게 칙세미야기가 쓴 창의성의 즐거움에 나오는데, 부다페스트의 루터교 학교에 다니던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들은 라츠 선생이 매월 학생들에게 내주는 문제에 의해 자극을 받았다. 이게 이제 쾌말이라고 하는 수학 월간지예요. 교내 수학 잡지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수학 문제를 풀었다.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교사들뿐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이 헝가리 현상이 이게 일종의 종단 연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랜 기간 동안 이 연구가 너무나 유명한 천재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추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에 도전해서 오랜 시간 생각하고 몰입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탁월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을 할 때 다 이런 거를 고려를 한 겁니다. 이게 다 역사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유대인 교육이 하브루타 교육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브루타 교육을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데, 이 헝가리 현상의 주인공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사람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나지만 헝가리 현상에서 훨씬 더 그 노벨상 수상자라든가 천재가 배출하는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대인이니까 다 하브루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 높은 지적 도전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브루타 교육이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하브루타 교육이 우리 주입식 교육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어려운 우리가 수학 문제에 도전하는 게 하브루타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헝가리 현상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헝가리 현상 관련한 논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개를 소개하면, 스티너가 진 The Hungarian Phenomenon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또 Physics Teacher라는 저널에 1997년에 발표가 됐고요. 또 홍콩의 힝이라는 사람이 The Hungarian Phenomenon이라는 논문이 있고요. 스톡턴이라는 사람이 Education of Mathematically Talented Students in Hungary, Journal of Math Education and Teaching College, 이런 논문에 2010년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첫 번째 논문, 스티너 쓴 논문을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영어인데 제가 이제 한글 번역한 걸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의 전 편집자이자 존 폰 노이만의 전기 작가인 노만 맥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세기 초의 헝가리 교육은 1945년 이후 일본이 이를 비슷하게 모방할 때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헝가리 교육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다 풀게 도전해서 뭐 엄청난 천재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했다고요. 패망을 하고 일본을 재건하는데 이 교육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입시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시험 볼 때는 본고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본고사는 문제가 어려워서 그냥 보통 참고서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서 일본 입시 문제를 풀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입시 문제 중에 하나가 경향과 대책인데, 이게 이제 일본 입시 문제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동경대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일본의 2년제 전문대 대학의 문제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왜 어렵나 봤더니 이런 식이에요. 그때 서울대 본고사는 6문제에 1시간, 그러니까 10분당 한 문제 정도 푸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제가 보면 3문제 90분을 줘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30분을 주니까 당연히 문제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제 헝가리 현상을 고려하면 난이도가 높은 수학 문제를 오랜 시간 생각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한 일본 사람들이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많잖아요. 뭐 일본의 노벨상이 최근에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고요. 그러니까 영국, 독일, 뭐 불란서보다 더 많다고요. 일본도 우리랑 똑같은 주입식 교육이에요. 우리가 일본 교육을 모방한 거거든요. 그런데 창의성 교육을 시킨다는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 더 많은 거예요. 노벨상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영재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거가 제가 말한 50시간 몰입의 법칙처럼 영재랑 천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일본에서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일본에서 수많은 노벨상이 배출되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방식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뇌가 발달한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일본이 산업 경쟁력을 잃었지만 과거 제가 이제 1980년대, 뭐 90년대 이때는 일본 산업계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졌어요. 그거가 저는 바로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의 guess입니다. 추측인데 합리적인 추측인데요. 일본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던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본이 왜 경쟁력을 잃었나? 일본이 대학 입시를 쉬운 문제로 바꿨어요. 윷돌이 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저는 일본이 경쟁력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본이 경쟁력을 잃었는데 이거를 누가 비평을 하냐면 노벨상 받은 분들이 비평을 해요. 이게 2008년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일본 평준화 교육을 비판했는데 대학들이 쉬운 문제만 내 생각하지 않는 인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일본 최고의 석학 2명이 일본 대학 입시 시험 수준과 고교 교과서 수준이 너무 낮아 사고력과 독서력이 없는 사람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마스카와 도시이대 교토산업대 교수는 10일 문무과학성 장관과 과학기술성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들이 학생 선발 시험에서 깊이 생각할 필요 없는 쉬운 문제만 내고 있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일본 교육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스카와 교수는 이것은 교육 오염이라고까지 말하고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교육에 열심인 것이 아니라 교육 결과에만 열심이라고 비판했다. 이게 기사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런 노벨상 수상자들의 비평 때문이었는지 일본이 다시 바꿨습니다. 일본 그 본고사가 부활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다시 어려워요. 이게 오르비에서 제가 찾은 2021년 도쿄대 본고사 수학 문제인데요. 6문제에 150분을 줘요. 6문제. 한 문제당 25분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학 입시 학생 선발 기준이 학생들의 공부 방식을 바꾼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엔트로피 법칙 같은 거예요. 선발 기준이 학생들의 공부 방식을 바꾸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능 시험은 100분에 33문제를 푸니까 한 문제당 3분 공부를 하니까 그게 애들이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분 만에 안 풀리면은 해답을 보는 거예요. 기껏 해봤자 5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일본이 또 이제 뭘 해서 본고사는 현재 일본이 바꾼 거예요. 150분에 6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당 25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면 몇 시간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가 엄청난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을 발달시킨다고 그랬죠. 이거는 제가 이공계에 관련된 거를 주로 제가 이제 이공계니까 이쪽 교육을 좀 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인문계 분야에서 또 이러한 이제 영재 교육이 있어요. 그 역시 이제 뭐냐면 지적인 도전을 한 건데 이공계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교육이 헝가리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그걸 전국적으로 했었다 한동안. 그러다가 쉬운 문제로 윷돌이 교육으로 바뀌었다가 그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로 갔다는 거고요. 인문계 분야에서는 그 존 스타트 밀의 아버지가 존 스타트 밀을 학교를 안 보내고 아버지가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이 이제까지 가장 성공적인 영재 교육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 밀의 자서전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교육했느냐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그거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하면 내가 받은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에서도 학교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떤 일이든 생각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발견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 문제를 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거랑 그게 똑같이 인문학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버지는 어떤 일이든 생각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발견하려고 온갖 힘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교육하면 정말 이렇게 영재가 되고 할까? 이거를 믿은 분이 시카고 대학의 허친스 총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카고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1929년에 허친스가 30세에 이제 총장으로 취임해서 22년을 재임해서 시카고 대학을 오늘의 명문으로 바꿨어요. 그 당시 시카고는 형편없는 대학이었다고 그래요. 허친스 총장은 이제 어떤 기술적인 거, 어떤 직업적인 교육을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찰나적, 지방적, 직업적, 경험적 교육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하고 교양교육과 창의력에 역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읽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타트 미래 독서법을 하면 누구나 이제 영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Great Book Project라고 그러고 세계의 위대한 고전 100권을 읽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25권을 읽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고 읽고 필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에 한 권을 읽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고전 독서 교육인데 이렇게 교육을 한 결과 9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이 됐어요. 졸업생과 교수진 합해서. 그리고 현재 6명의 노벨상 수상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뭐 경제학 쪽은 뭐 시카고 학파가 꽉 잡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이 미국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인트 존스 대학이에요. The Great Books Curriculum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전에 300~400페이지를 읽고 수업 시간에 질문, 토론, 사유. 그러니까 여기에 슬로건이 Thinking Out Loud인데 토론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생각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 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제 1학년이 읽을 25권, 2학년이 읽을 25권, 3학년이 읽을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프레시맨에 읽을 세인트 존스 리딩 리스트예요. A Great Books Curriculum이에요. 그걸 이제 일부를 소개하면 아실루스가 쓴 책들이에요. 아가멤논 뭐 이런 거죠. 리베이션 베어럴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토파네스,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그 다음에 클로드 베설렛.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쓴 고전을 읽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걸 끙끙대면서 생각하면서 지적인 두뇌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란 공자가 유명한 이유는 뛰어난 제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이분들이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의 뛰어난 7제자는 안티스테네스, 아리스티포스, 에우클리데스, 파이돈, 플라톤, 아이스키네스, 크세노폰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뛰어난 제자를 배출했고 공자의 또 뛰어난 12제자가 뭐 안해, 자로, 자공, 증자, 민자건, 여뭉, 염구, 자유, 자하, 자장, 유자, 번지 이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했길래 이것도 이제 종단 연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배출했다는 얘기는 이분들의 교육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교육시켰냐? 그것도 잘 알려져 있어요, 지금.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지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질문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몰입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그러죠. 가르쳐주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공자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게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이제 현재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 뇌는. 그래서 축구를 열심히 하면 우리 뇌는 축구가 생존에 중요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줘요. 암기를 열심히 하면 우리 뇌는 암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져요. 뭐 게임을 열심히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져요.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면 미지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시냅스 배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과 창의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한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달시키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지적인 도전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니면 교육을 할 때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식은 이제는 휴대폰으로 다 찾을 수가 있고 뭐 챗 GPT가 지금 나왔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은 점점 더 발달할 거예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으로 학습되지 않는 거가 미지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그런 미지의 영역을 성큼성큼 갈 수 있는 창의성은 우리가 지적인 도전에 의한 교육, 그래서 두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의식이 있는 한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자.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서 몰입을 경험했어요. 제가 몰입을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을 생각에 걸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적 도전을 반복하는 몰입 학습법이 그러니까 행복한 최선이 되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혁명을 원하시면 뭐 이거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뭐 회사, 국가, 거기서 어떤 혁명적인 경쟁력을 만들고 싶으면 생각에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몰입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몰입 상태를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몰입 상태는 해당 뉴런과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예요. 이게 다량으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기량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될 때는 뭐 활성화가 적게 돼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10개라면 몰입된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100개, 1000개가 되니까 기량이 올라가고, 애들이 활성화가 다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다량으로 도파민이 나오니까 이제 짜릿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몰입 상태라는 거는 이제 관련된 시냅스와 뉴런, 뇌세포와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몰입도를 올리느냐? 그거는 이제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이 우리가 의식의 무대의 내용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해당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해도 되지만 행위는 지치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각을 지속하면 관련 뉴런과 시냅스를 활성화시켜서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몰입이라는 현상은 굉장히 간단한 거고, 그 몰입도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의 무대에 어떤 생각을 지속함으로써 이제 장기기억, 관련된 시냅스는 장기기억인데 그건 이제 무의식이란 말이죠. 그 무의식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켜서 고도의 몰입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뇌각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무의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고 그 의식을 통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뇌각이 발달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다 이해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몰입도를 올리고 싶은 거에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활용해서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뭐 업무나 학습에 몰입해서 재밌게 할 수가 있고 기량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업무, 내가 해야 될 뭐 학습에 이제 어떻게 몰입을 할 거냐. 수험 공부에 대한 몰입 사례는 뭐 슬로우 싱킹에도 소개되어 있고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험 공부를 위한 의도적인 몰입 11가지 원칙을 이제 소개했는데요. 일단 우리 뇌가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뇌가 목숨이 걸린 만큼 중요하다고 인식이 돼야 이제 비상사태를 발동하는 거예요. 몰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체의 어떤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상태에서 내려지는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제가 부족하지 않은 수면이에요. 수면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완된 집중을 해라.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어떤 뇌 어느 부위에서 집중을 할 텐데 나머지는 휴식을 취해줘라. 그리고 참선하는 분들이 이완된 집중을 해요. 명상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완된 집중을 하고 앉아서 공부하다가 졸리면 선잠을 잘하는 거예요. 선잠은 몰입도를 올려요. 그리고 이제 이 몰입도를 올리려면 이제 깨어있는 시간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3시간 공부하다가 화장실 갈 때도 그 공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가야지 몰입도가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몰입을 잘 하다 보면 잠을 못 자요. 흥분이 돼서. 그러니까 시냅스가 다량으로 활성화가 된 상태가 흥분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도파민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각성제를 뭐 이렇게 각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30분 정도 하라는 거예요. 달리기가 이제 가장 쉽죠. 그러니까 땀을 흠뻑 흘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몰입도를 올린다는 거는 관련된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면 수학에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되는 거고,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에 관련된 이제 뉴런과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목을 동시에 하루에 여러 개를 하면 높은 몰입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과목을 쉽게 바꾸지 말고 한번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높은 몰입도를 올리는 상태.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과목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과목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대개는 1회 독이 끝날 때까지는 그 과목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지 관련된 게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 생각 위주,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려고 해야 자꾸 관련된 시냅스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날카롭게 생각하는 게 좋고요. 진도를 천천히,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에서는 진도가 느리더라도 하나하나 소화하면서 천천히 하는 거가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일단 몰입도가 올라가면 진도는 빨라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소화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라. 이거는 실력도 올리지만 이제 창의성도 올린다는 거죠. 객관식도 주관식화할 수 있는 것들은 그 보기를 보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하는 식으로 해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거고요. 결과보다는 과정, 특히 불안할 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할 때는 떨어지더라도 1점이라도 더 맞고 떨어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에서 내가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거를 추려서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고 그 부분 위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한반복 기능의 활용인데 이거는 이제 영어의 암묵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의 암묵 기억을 만드는 방법은 제가 그 사이버 외국어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유튜브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암기해야 될 내용도 내가 녹음해서 무한반복 어플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무한반복 틀어놓고 내가 이제 따라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지하철로 이동할 때는 마음속으로 따라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한반복 암기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력 만들기는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싫어해. 수학을 싫어하는데 시험 때문에 할 수 없이 공부를 해요. 그런 사람 치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과목은 다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싫어한다는 걸 뇌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몰입을 시켜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과목인데 이걸 내가 몰입하고 싶어. 그러면 이 과목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뇌를 속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한다는 거를 뇌한테 알려주면 뇌가 왜 몰입을 시켜주겠어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과목이라도 내가 거기에 몰입도를 올리려면 그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인데 내가 싫어하는 업무야. 그걸 맡게 됐어.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고 고통스러운데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처럼 달라져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구독력을 만들기 이런 노력들을 이제 해야 돼요. 예전에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어졌는데 폐지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이제 이게 의도적인 몰입이 이런 데서 통할 거냐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제 이런 데서 통하면 몰입은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6년 동안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3년 또 떨어져서 이제 뭐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이런 친구인데 이게 이제 4주차 몰입을 하고 몰입한 지 31일째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한 달이 지나가 버렸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기쁘기도 하면서 어색합니다. 휴식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휴식 없이 계속 공부해 오는데도 지겹지도 않고 오히려 행복하기까지 하다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몰입은 휴식이 없는 거예요. 휴식하면 몰입도가 떨어져요.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휴식 없이 계속 공부해 오는데도 지겹지도 않고 행복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 몰입의 효과인 거예요. 저는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이야기만 들어도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몰입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적인 몰입이 워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가장 어렵다는 시험에서도 워크를 하는 겁니다. 저렇게 몰입도를 의도적으로 올리면 행복하게 잘 할 수가 있고 저렇게 행복하게 하면서도 결과도 좋아요.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이 붙은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여러 번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 포기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준비한 학생이에요. 또 다른 사법시험 준비생인데 이 학생 이제 24주차예요. 요즘은 제가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고시생인지 합격생인지 모를 정도로 행복합니다. 의도적인 몰입 이론이 잘 워크를 하는 거예요. 잘 작동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합격을 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몰입하는 수개월의 과정도 정말 행복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이었던 이제 변리사 학생인데 이 친구는 오늘도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특허법이 이제는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논점이 문제로 나오자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뭔지 이런 거예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어쩌다 어른에서 저보고 몰입을 이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방금 소개한 세 사람의 사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례의 주인공을 출연시켜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그때 이 세 사람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준 변리사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이제 신가연, 그다음에 이제 김성우 변호사 이렇게 이거는 이제 비교적 최근인데 변리사 시험 준비생이에요. 이분이 2018년 9월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꼭 몰입하는 공부를 성취해 보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지속 가능한 최선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이제는 의문마저 듭니다. 공부를 그만둘까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에 와서야 용기를 내서 교수님께 두서없이 메일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무기력해지지 않고 공부를 습관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짧게라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이 학생이 제가 11가지 원칙, 그 원칙을 5개월 동안 해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합격을 했어요. 이게 변리사 20주차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결과는 다행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 이전에 이미 모든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누웠을 때 지난 5개월 동안의 노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었겠다. 다행이다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1차고요. 이제 2차 시험을 위해서는 학원에서 이제 여러 과목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잠시 이제 몰입을 실천을 못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변리사 2차 합격 수석을 했습니다. 수석을 해서 이제 법률 저널에 인터뷰한 게 나오는데 거기 인터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제 얘기가 나와요. 이분은 이제 지금 현재 저한테 몰입 지도를 받고 있는 분인데 영어과 중등 임용시험 준비하는 분이에요. 4월 19일,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곧 높은 몰입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마법과 같은 몰입 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공부하니 좋은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난 듯합니다. 이게 4월 19일 거고요. 4월 25일 겁니다. 교수님, 4주차에 접어들면서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한 것을 넘어 영어 별거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기대를 충분하게 느낍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놀랍고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5월 10일, 이제 5월 10일이죠. 뭐 지난주 정도 되나요? 지난주 정도 되나요? 교수님, 금일부터 본격적으로 몸과 마음의 초점을 시험에 두었는데 긍정적인 의욕이 가득하고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도를 올리면 이렇게 이제 개인마다 표현하는 게 달라요. 이제 캐릭터가 달라서. 그런데 한결같이 저렇게 긍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몰입을 이제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창의성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우리가 왜 창의성 교육이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 성장률이 0에서 1%대로 추락할 거라고 경제학계가 얘기를 해요.
경제학계 상당수는 앞으로 5년 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서 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년 1%포인트 하락 법칙에 따라 2027년에는 평균 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은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분석으로 한국 경제의 추세 성장률이 1990년대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이제 경제가 암울해요. 경제가 이렇게 암울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 실업도 뭐 나오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인구도 감소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한때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경제에 무슨 병이 난 거죠. 우리가 병이 났으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죠? 올바른 진단을 해야 돼요. 그 병이 왜 났는지,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 진단을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하게 하는 분이 여기 있는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하게 우리나라 경제를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단한 대로 그걸로 해야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김세직 교수님이 1960년, 69년 이후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변화를 봤는데 우리가 근 30년 동안 평균 8%대 GDP,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잘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8%대의 경제 성장률을 30년 동안 세계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한 거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다 아시아의 용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예전에 왜 경제 성장률이 높았고 지금은 왜 계속 하락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관해서 김세직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 제품을 모방하는 모방형 경제, 추격형 경제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입식 교육으로 배출되는 모방형 인적 자본이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에 바싹 진입을 한 거죠. 이제는 창조형 인적 자본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은 계속 주입식 교육으로 모방형 인적 자본을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성장 동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온 국가가 창의성 교육에 올인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분 주장이에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 대학의 그 경제 1인자 시카고 학파를 이끌고 있는 분이 루카스 교수인데 루카스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IMF에서 이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에 서울대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2007년에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이에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그 제목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 자본과 이를 위한 교육 개혁이에요. 이게 2007년에 쓴 거예요. 상당히 오래전에 쓴 논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 논문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평균 8%대에서 5%대까지 급격히 하락한 주요한 원인이 한국의 성장 동력이 더 이상 모방형 인적 자본에 있지 않고 창조형 인적 자본에 있음을 논한다. 따라서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창조형 인적 자본을 육성하는 교육 개혁을 조속히 실행해야 함을 논한다. 이분이 이미 이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병을 고치려고 했으면은 지금 정도 상당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진단인데 아무도 이제 페이 어텐션을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는 모방과 창조라는 이제 책을 이제 써서 더 자세히 굉장히 쉽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작년 초에도 KBS에서 뭐 다음이 온다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 현실은 그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듯이 저는 한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이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부모들을 포함한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봐도 정말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엘빈 토플러가 봐도 미래에는 필요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이나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찾으면 다 나올, 그 다음에 챗 GPT로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익히는데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이제 바꿔야 된다. 서울대부터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저 오른쪽에 그 권원환 교수님이 회장이고 김세직 교수님이 부회장이고 그래요. 저는 이제 창립 회장이에요. 창립 회장. 그래서 김세직 교수님의 이게 주장인데 창의성 교육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 교육으로 세이빙 코리아,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심포지움도 열고요. 저도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EBS에서 통찰이라는 곳에서 그 창의성 교육을 교수 모임에 이제 신종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몰입과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발달시키려면은 뭐 창의성에 관해서 이제 교수님들마다 여러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그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뭐 교수님들마다 여러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주장하는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발달시킨다면 이건 저의 경험 뭐 그리고 이제 그거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 있고 미지의 영역이 있는데 미지의 영역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이 될 수 없다. 이 경계가 지식의 최전선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게 창의성이다. 근데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알려진 지식의 영역이라도 해답이나 해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면 지식의 최전선에 도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정말 하는 거가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확인하고 싶거든요. 제 박사과정 중에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생각하고 몰입하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하는 학생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A라는 학생, 뭐 지금 재료 분야에서 유명하다고 그랬죠. 그 학생은 이제 어릴 때부터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몰입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몰입을 또 안 하는 학생은 제가 말한 대로 잘 못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에 한 50% 정도 실천하는 학생이 있고 30%, 20% 이렇게 실천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아무리 생각을 하라고 해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던 학생이에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가장 생각을 안 했던 학생.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졸업을 6개월이 연기가 됐어요. 논문 자격 시험을 놓고 논문 자격 시험에 떨어졌어요. 논문을 제출한 상태에서 이 학생한테 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문제를 수능 문제집을 사서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 훈련을 6개월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해결사가 됐어요. 해결사가 돼가지고 가서 3년 동안 계속 A고과를 받았어요. A고과는 10명 중에 1명 주는 고과인데 3년 동안 연속해서 A고과를 받으면 1000명 중에 1명 있는 인재니까 이 학생이 S급 인재로 분류가 됐어요. 핵심 인재가 됐는데 이제 지금은 졸업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 학생이 올 초에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게 2023년 1월 19일 저한테 온 메일인데 저는 교수님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에 회사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상위 10% 고과를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회사에서도 꾸준하게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 고과를 10년 동안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는 얘기는 10분의 1 곱하기 10승, 그러니까 100분의 1의 확률인 거죠. 아마 이 회사 창립 이후 기록일 것 같은데 미국 1년 연수를 다녀오고 바로 섹션장이 되고 작년에는 바로 파트장까지 승진을 하였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파트장이 되고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임원교육까지 무사히 수료를 하였습니다. 임원교육은 저희 회사 기준으로 3, 4천 명 중에서 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원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고 연차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한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서 아주 쉽게 창의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 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다. 전혀 특별한 게 아니고 공부 방법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런 데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제 지도 학생도 아닌데 이 학생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메일을 이제 보여주면 저는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게임 중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은 뒤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거의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전문계,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어요. 근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정신을 차려서 이제 경북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자기가 창의 로봇대에서 몰입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속해서 50시간 이상을 생각을 하면 3일 이상을 생각하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는 나오게 돼 있다. 그 원리는 이렇다. 그건 잠잘 때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그렇게 해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고 또 몰입하면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러 대회에서 입상을 해가지고 그 69주년 경북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영예 학생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학생인데 이 학생이 자기가 실업계 고등학교 나와서 자신이 없대요. 인문계 고등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려니. 그래서 그 몰입 훈련을 제 지도 학생한테 시킨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뭐 어려우면 고등학교 문제가 어려우면 중학교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3학년, 4학년 때 이제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이제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인턴으로 여러 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 학생만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인턴만 하고 끝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도 역시 해결사가 됐어요. 해결사가 돼가지고 또 이제 저한테 또 강한 몰입을 해서 이제 강한 몰입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 그 영재의 뇌가 된 상태에서 회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슬로우 싱킹에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학생이 그 젊은 사원 중 최초로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았던 학생들이 다 핵심 인재가 되는 거예요. 지적 도전을 반복하는 몰입 학습법이 그러니까 행복한 최선이 되죠. 제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가 없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의식이 있는 한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자. 그리고 그걸 실천하면서 몰입을 경험했어요. 제가 몰입을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을 생각에 걸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혁명을 원하시면 또 뭐 이거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뭐 회사, 국가 거기서 어떤 혁명적인 경쟁력을 만들고 싶으면 생각에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